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 지역 농작물은 약 1만 년 전부터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처음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이 작물들은 기후가 비슷한 아프리카의 가까운 지역들로 전파되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싹트는데 토대가 되었다. 그 중에 밀, 보리, 완두류, 잠두류, 포도류 등 낯익은 농작물들이 끼어 있었다. 우리에게 이 농작물들이 낯익은 이유는 그것들이 역시 기후가 비슷한 유럽의 인근 지역들에도 전파되고 거기에 다시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온대성 농업의 주요 작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 남하하다가 이 사막 바로 남쪽에 있는 사헬 지역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사헬 지역에는 겨울보다 여름이 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겨울비에 적응한 비옥한 초승달지대 농작물들이 어쩌다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갔더라도 여름에 비해 많은 사헬 지역에서는 제대로 자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신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에서 자생하는 야생 조성을 둔 두 가지 조합의 아프리카 농작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계절에 따른 낮은 길이 변화가 적고 여름비가 내리는 기후에 적응하고 있다. 그 한 조합은 조상들이 사헬지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거기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와 장은 사하라 사막이 남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주요 공유가 되었다. 수소는 오늘날 미국을 포함해 모든 대륙의 고온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두루 재배되는 귀중한 농작물이다. 또 하나의 조합은 그 야생 조합이 에티오피아에 자생하며 그곳 고지대에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주로 에티오피아에서만 재배되는데 미국에서는 생소하다. 에티오피아만의 마약성 식물인 체트, 바나나 비슷한 엔세트, 기름이 함유된 누구, 국민적인 술을 빚는 손가락 기장, 종자가 작지만 역시 국민적인 빵을 만드는 테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커피에 중독된 독자들은 커피를 작물화된 고대 에티오피아 농부들에게 감사히 한다. 커피도 원래는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아라비아에 전해졌다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 브라질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머나먼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아프리카 농작물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합은 그 야생 조합이 다습한 기후에 서아프리카에서 재생하던 식물들이다. 그중 아프리카 벼를 비롯한 일부는 거의 그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아프리카 마루를 비롯한 일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두루 퍼졌다. 기름야자와 콜라 열매의 두 가지는 다른 대륙에도 전파되었다. 서아프리카에는 옛날부터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나무 열매를 씹어 마약처럼 이용했으며 코카콜라사의 음료수가 미국인부터 시작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한 것은 훨씬 나중 일이다. 거기에도 원래는 그 열매의 추출물이 들어있었다. 아프리카 농작물이 마지막 조합도 다습한 기후에 적응했지만 그림 19-3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식물들이다. 바나나, 아시아마류, 타로토란 등은 1400년대 이미 사하라 사막이 남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아시아변은 동아프리카 해안에 정착했다. 이들 농작물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다. 그런데도 아프리카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경악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선사시대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음을 짐작했을 뿐이다. 과연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보르네오에서 배를 타고 동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해 감지덕지 않은 아프리카 농무들에게 각종 농작물을 선물하고 아프리카 어부들을 몇몇 태운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곧장 다시 출발해 마다카스카르 섬으로 이주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흔적이 더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운 좋은 아프리카인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들,
아프리카 토종 농작물의 원산지가 모두 적도 이북이라는 점이다. 적도 이남사 아프리카 농작물은 단 한 종도 없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적도 이북에서 발생한 니제르 콩고계 언어 사용자들이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이나 적도 이남의 코이산족을 교체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농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농경민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아프리카의 야생식물을 작물화되기에 부적합했다는 우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어본 반토족이나 백인 농경민들도 수천 년에 걸쳐 농경 경험을 척척해쓰면서도 남아프리카의 토종식물을 식량작물로 개발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 가축들에 대해서는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요약할 수 있다. 워낙 종류가 적기 때문이다. 야생조상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축화된 것이 확실시 되는 동물은 칠명조 비슷한 뿔닭뿐이다. 가축화된 소, 당나귀, 개, 고양이 등의 야생조상은 북아프리카에도 있지만 서남아시아에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 처음 가축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축화된 당나귀와 고양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에 보아 이집트에서 먼저 가축화되었을 가능성이 좀 많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소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고 이 세 종류 소가 오늘날 아프리카 소의 여러 품종으로 발전된 듯하다. 이 외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축화된 포유류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해 아프리카로 도입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 가축들의 야생 조상이 유라시아에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양과 염소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닭은 동남아시아, 말은 러시아 남부, 낙타는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축 목록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유명하게 만들며 그만큼 수요도 많은 얼룩말과 누, 소와 비슷한 남아프리카 양양, 코뿔소, 하마, 기린, 들소 등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이 목록에는 단위 한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토종 농작물이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아프리카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공급원을 간단히 훑어보았지만 정도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몇몇 식량은 아프리카 안팎의 발원지에서 멀리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민족은 자기들의 물려받은 환경 속에 가축과 작물화할 만한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에 다른 민족들보다 운이 좋았다. 밀과 소고기 등을 잘 먹는 영국 이주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인을 침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로서는 일부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도 자기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이웃의 아프리카임을 침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드디어 누가 누구를 언제 침탈했을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토스. 의 우연으로 남아있는 아프리카의 토착 어족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연대와 장소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서양 문명사에 푹 빠져 있는 독자들이라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이 파라오와 피라미드의 땅,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어쨌든 BC 3000년 경에 고대 이집트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사용했던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에 대한 가장 앞선 연대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는 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이다. 물론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많은 부분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건조하지만 BC 9000년에서 4000년경의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비가 많아 호수도 많았으며 사냥감도 풍부했다. 그 시기에 사하라 사막의 사람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도 사육하고 어쩌면 수수와 기장도 작물화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사하라의 전원 시절은 이집트의 서남아시아의 겨울 작물과 가축들이
고루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 BC 5200년경보다 훨씬 앞섰다. 식량 생산은 서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시작되었고 BC 2500년경에는 소를 사육하는 목축민들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케냐 북부까지 진출해 있었다. 이 같은 결론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가축과 농작물의 도착 시기를 알아내는 데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여러 현대어에서 가축과 농작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니제르 남부의 여러 언어에서 식물의 명칭들을 비교해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경우다. 그러한 농작물로는 서아프리카의 마류, 기름야자, 콜라 열매 따위가 있는데 이미 식물학적 증거 등을 통해 그 원산지가 서아프리카며 거기서 처음 작물화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식물들이다. 이것들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농작물들이므로 니제르 남부의 현대어들은 모두 똑같은 원래의 명칭들을 물려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 중에서 하나의 작은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에서만 그 명칭이 일치하는 농작물들이다. 이 농작물들은 바나나와 아시아 마류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보이는 것들로 그 언어들이 여러 개의 하위 언어군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니제르 남부에 도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군은 새로운 식물 명칭을 따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명칭들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언어군에 속하는 현대어에만 그 명칭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같은 언어군 내에서도 농작물의 명칭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 대신 교역료를 따라 일치하는 경우다. 그것은 옥수수나 땅콩 같은 신세계 농작물들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대서양 항해가 시작 1492년 이후에 비로소 아프리카에 도입되어 교역로를 따라 확산되었고 흔히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외국어 명칭도 함께 붙어 다녔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에게 식물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도 서아프리카의 토종 농작물들이 작물화된 것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농작물이 도착했으며 마지막은 유럽인들이 들여온 농작물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에레트는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 각각의 아프리카 어족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순수로 가축과 농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했는지 파악했다. 비교 언어학자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낱말들이 변화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언어 연대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물화 연대 또는 농작물이 도입된 연대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언어학적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수수와 기장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대 나이사하라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서아프리카의 다스판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처음 작물화한 사람들은 현대 니제르 콩고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의 농작물들을 작물화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무튼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을 북아프리카에 도입한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현대어에 남아있는 식물 명칭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우리는 수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던 새 언어, 조상 나일 사하라어, 조상 니제르 콩고어, 조상 아프리카 아시아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조상 코이산어의 존재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명칭을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왜냐하면 코이산족의 조상들은 농작물을 작물화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언어학적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1500개의 언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넓은 지역이라면 수천 년 전에도 조상 언어가 그 네 가지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모두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피그미족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렸든지 사람들 자체가 사라졌든 간에 말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네 개의 토착어족,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마다가스카르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가 남아있게 된 까닭은 그 언어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히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우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상 나일 사하라어, 니제르 콩고어, 아프리카 아시아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간과 장소를 잘 타고 나서 가축과 농작물들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 다른 민족들을 교체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코이산 어족의 사용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반투족의 농경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지역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마다가스카르로 이주한 대장정의 의미, 코이산족이 반투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경위를 추적하기 전에 우선 선사시대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이동,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마다가스카르 이주에 대해 고고학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마다가스카르를 탐사한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적어도 AD 800년 이전에 그곳에 도착했으며 빠르면 AD 300년 경이었을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것처럼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상한 세계를 발견했는데 그 동물들은 오랫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고립된 채로 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거대한 코끼리새, 고릴라만큼 커다란 여우 원숭이라는 원시 영장류, 피그미하마 등도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인간이 정착한 초기의 고고학적 유저들을 발굴하면 철기, 가축, 농작물 등의 잔해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이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은 소수의 어부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험대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6,400km도 넘는 이런 대장정이 어떻게 선사시대에 가능했을까? 한 가지 단서는 AD 100년경 이집트에 살던 어느 이름 모를 상인이 쓴 항해 안내서인 에리트라이해 고대 지리학에서 아라비아해 홍해,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해역 일주라는 옛 문헌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상인은 당시에 이미 번창했던 인도 및 이집트와 동아프리카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D 800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양의 교역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정착지에 풍부한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게 된다. 토기, 유리, 자기 등 중동에서 가끔은 중국에서도 건너온 수많은 물품들이 그것이다. 상인들은 인도양을 건너 동아프리카와 인도 사이를 직접 왕래하기 위해 순풍을 기다렸다. 포르투갈의 해양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남단에 고줄 돌아서 1498년 케냐 해안에 도달했을 때 그는 스와할리족의 교역지를 발견하여 안내인을 한 명 태움으로써 인도로 가는 직항 노선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동쪽 방향, 즉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역시 활발한 해상 교역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마다가스카르에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바로 이 동쪽 교역로를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에 도착했다가 서쪽으로 가는 교역로와 만나 동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프리카인들과 합류하여 마다가스카르 섬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동아프리카인의 이 같은 만남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있는 언어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지만 케냐 해안의 반투계 언어들에게서 빌려온 낱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케냐의 여러 언어에는 오스트로네시아에서 빌려온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도 동아프리카 일대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매우 희박하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실로폰과 치터, 3, 40개의 현이 있는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몇 가지 악기와 아프리카 농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 농작물 등이 고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와 동아프리카를 경유하여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쉬운 항로를 택하지 않고 혹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곧장 인도양을 건너 항해하다가 마다가스카르를 발견했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동아프리카의 교역로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간직하고 있는 인문지리학의 가장 놀라운 사실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다. 토스. 급속도로 팽창한 반투족이 코이산족에게 미친 영향.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 이동, 반투족의 팽창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현대인과 현대어라는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검은 대륙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 한때 중앙 아프리카의 강우림에는 피그미족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코이산족은 그보다 건조한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 같은 가정을 검증할 수 있을까? 피그미족의 경우는 아직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 이유는 단지 고고학자들이 아직 중앙아프리카 산림에서 고대 인류의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이산족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다. 고고학자들은 현재의 코이산족 영역으로부터 더 북쪽에 있는 잠비아에서 현재의 코이산족과 비슷했을지도 모르는 두개골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도착하던 당시까지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이 만들고 있던 것과 비슷한 석기들도 찾아냈다. 반투족이 당시에 이 북쪽 코이산족을 교체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반투족이 조상이었던 농경민들이 빠르며 BC 3000년경 서아프리카 내륙의 사바나로부터 남하하여 더 다습한 해안의 산림지대로 팽창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반투계 언어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낱말들로 미루어 반투족은 그 당시에 이미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참맛 따위의 농작물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금속은 없었고 여전히 고기잡이와 수렵 및 채집을 많이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숲속에서 채채파리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소를 잃기까지 했다. 그들은 콩고 분지의 적도 부근에 있는 산림지대로 퍼져나가 밭을 개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츰 피그미족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하고 숲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BC 1000년 직후 반투족은 이미 산림지대를 동쪽으로 벗어나서 훤히 트인 동아프리카의 리프트밸리, 케냐의 한 주 및 대호수 지방에 진입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서 기장과 수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치는 아프로아시아계 및 나일 사하라계의 농경민 또는 목축민과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서아프리카의 고향에서 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물들을 가져온 덕분에 반투족은 기존의 부적합한 동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서도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마지막 몇 세기가 지나기 전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동아프리카에서 반투족은 나일 사하라계 및 앞으로 아시아계 이웃들로 부터 기장과 수수를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나일 사하락의 명칭들을 얻었고 소를 다시 얻었다. 그들은 당시 아프리카의 사헬지대에서 막 세련되기 시작한 철도 손에 넣었다. BC 1000년 직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제철 기술의 발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초기에 이 같은 연대는 근동의 제철 기술이 북아프리카 해안의 카르타고, 현재 튀니지 해안에 있던 도시 국가에 도착한 연대와 너무 가까워서 좀 믿기 힘들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야금술 자체가 북쪽으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늦어도 BC 2000년경에는 이미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사헬 지대에서 구리의 재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인들이 독립적으로 제철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제철 기술이 지중해 연안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므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은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베세머, 영국의 기술자 발명가 용광로로부터 20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촌락의 화덕을 이용하여 고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고 강철 생산을 시작했던 것이다. 다습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에다 철기까지 갖게 되면서 반투족은 마침내 당시의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반투족도 동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나일 사하라계 및 아프로아시아계의 철기시대 농경민들과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남쪽으로 펼쳐진 3,200km에 달하는 땅에는 철기도 농작물도 없는 코이산족 수렵 채집인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반투족 농경민들은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탈주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갔다. 그것은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의 역사에서 이주민의 전진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경우에 속한다. 사라진 코이산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신속하고 극적인 팽창에 대했을 때 흔히 그 과정에서 돌진해오는 반투족의 대군에 짓밟혀 모든 코이산족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은 반투족이 쳐들어오기 수백 년 전부터 양과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최초의 반투족 개척자들은 아마 그 숫자가 적었을 것이므로 참말을 재배하는 데 적합할 만큼 다습한 산림 지역만 선택하고 건조한 지역은 건너뛰어 코이산족 목축민이나 수렵 채집민에게 그냥 양보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코이산족 농경민과 반투족 농경민은 각각 인접해 있었으면서도 생식지가 판이하게 다른 지역을 나누어 차지하고 틀림없이 서로 교역과 결혼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 수렵 채집인가 반투족 농경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차츰 반투족 수가 늘어나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공유와 소를 경제 체제 속에 포함하게 되자 비로소 건너뛰었던 지역들을 마저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반투족 농경민들은 원래 코이산족의 영토였던 곳을 거의 다 차지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코이산족의 흔적은 여기저기 비코이산계 언어에 남아있는 흡착 폐쇄음과 땅에 묻힌 채 고고학자들의 발굴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몇 개의 두개골, 석기,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일부 반토족이 지니고 있는 코이산족을 닮은 모습에서 간신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